부친께서는 미국 선교사로부터 신학을 배운 후 목회 활동을 하다가 경찰에 투신해 파출소에서 근무하셨다. 어머니는 일제시대 여성으로서는 드물게 중학교를 졸업하셨다. 6.25 전쟁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집은 다복한 가정이었다. 그러나 우리 가족은 여순 반란 사건과 공산당 소탕 작전 때 총살 처형 문제로 인해 파멸되었다. 기독교 신자인 부친은 즉결 총살 때 총구를 다른 곳으로 돌려 권총을 쏘았다고 한다. 살인은 피할 수 있었지만 이 일로 국법에 위배되어 결국 순경옷을 벗었다. 그 후 광주로 이사해 서방면에 터를 잡고 살았다. 서방파는 어릴 적 내 고향 이름을 딴 것이다. 부친은 갖가지 사업을 했지만 모두 망했다.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자 노상에서 품팔이를 하셨다. 어머니마저 과일 채소 장사를 해야 했다. 부모님은 새벽에 리어카에 과일과 채소를 싣고 노상에서 장사를 하셨지만 빚더미에 쌓인 우리 집은 줄곧 가난에 시달렸다. 우리 식구들은 하루에 밥 한 끼 먹지 못하고 강냉이 죽으로 연명했다. 나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지만 가난과 배고픔이 싫어 어린 나이에 가출했다. 같은 또래의 불량 소년들과 어울려 다니며 나쁜 짓만 골라서 하고 다녔다. 안 해본 일이 없다. 신문팔이, 우산장수, 구두 닦기, 아이스케키 장사 등 밑바닥 인생을 시작했다. 불량 서클을 만들게 되었고 하루도 싸우지 않는 날이 없었다. 원정 싸움도 하고 편싸움도 하다가 17살에 광주 소년원에 들어갔다. 20살까지 소년원을 3번씩이나 들락거리며 싸움만 하고 다니다 보니 깡패가 되었다. 배 골던 소년 가출해 깡패되다. 나는 1973년 광주교도소에서 8.15 가석방으로 출소한 송태준 선배를 따라 상경했다. 호남파 원조인 송태준 선배의 별명은 송깡이었다. 번개파 두목 박종석 선배, 정학모 선배, 박영장 선배 모두 송태준 선배의 후배들이다. 송태준 선배는 4.19 혁명 이후 이정재 임화수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난 다음 가장 체계적인 조직을 이끌던 2세대 호남파 총두목이었다. 광주교도소 안에서 나는 송태준 선배를 만나 정성껏 모셨다. 석방되면 서울에 올라가기로 사전 약속이 된 상태였다. 먼저 석방된 내가 8.25 광복절 사면으로 가석방된 선배를 광주교도소로 모시러 갔다. 송 선배를 따라 상경한 나는 친척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인맥도 없는 형편이어서 송 선배 집에서 함께 지냈다. 이 무렵 나에게는 절친한 친구 둘이 있었다. 이석권과 김성광이었다. 우리 세 사람은 20대 초반 함께 서울로 상경해 터를 잡고 본격적인 건달 생활을 시작했다. 각자 역할을 분담했다. 나는 서방파 연합 전체 조직을 관리하며 대외적으로 세를 유지하기로 했고 김성광은 서울 시내 유흥업소를 장악해 세를 확장하기로 했으며 이석권은 도박장 개장 등 유흥업을 직접 경영하면서 경제적인 기반을 잡아 조직의 자금을 책임지기로 한 것이다. 1975년 내 친구들은 양은이파와 피비린내 나는 3년 전쟁을 치르고 있었다. 우리 서방파 조직원들과 양은이파 조직원들은 수시로 칼부림을 해 병원에 실려가곤 했다. 살인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조직원들은 불구가 되다시피 했다. 당시 나는 최근 태권도협회 전무이사로 있다가 무리를 일으켜 미국으로 도피한 번개 박종석 선배와 오기준 선배를 모시고 있었다. 당시만 해도 조양은은 총두목 오종철 선배의 행동대장이었다. 그 무렵 명동에는 자유당 시절 명동파 두목 이화룡 씨의 행동대장이었던 신상현 선배가 있었다. 나는 신상현 선배를 존경했고 개인적으로 좋아했다. 신상사라는 별명은 군에서 상사로 있었다고 해서 붙었다. 그 무렵 명동파와 호남파 사이에 조그마한 충돌이 있었다. 이 사건이 조양은 행동대장이 일약 전국구로 등장하는 계기가 된다. 호남파 대부 정아무개 선배와 대구 조창조 선배, 조양은의 총두목, 오종철 선배가 행동대장 조양은을 시켜 사보이 호텔에 모여있는 신상사파를 급습했다. 당시 사보이 호텔 커피숍에서는 내 선배와 내가 좋아하는 분들이 신상사파와 함께 설날 덕담을 나누고 있었다. 갑자기 들이닥친 조양은은 인정사정 없이 야구 방망이를 휘둘러 김숙일 명동파 고문에게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다. 마침 신상사는 그 자리에 없어 화를 면했다. 나는 분노했다. 선배들 또한 분을 참지 못했다.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던 신상현 선배에게 무례를 범한 그들을 용서할 수가 없었다. 직계 선배들도 나에게 명령을 내렸다. 총두목 오종철을 제거하고 조양은을 적당히 손을 보아 고향으로 내려보내라는 특명이었다. 나는 즉각 핵심 멤버 7명을 데리고 오종철과 조양은을 잡으러 다녔다. 그러던 중 무교동 어느 식당에서 조양은을 잡았다. 그러나 나는 조양은을 어리게 보았고 소년원 시절 잘 알고 지내던 사이였기에 손보고 싶지 않았다. 총두목 오종철을 제거하면 조양은은
자연이 중심을 잃고 미아가 되리라는 계산이 있었다. 내가 데려간 후배 7명은 지시를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눈짓만 하면 조양은은 그 자리에서 불구가 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조양은을 너무 얕보고 있었다. 나에겐 오직 총두목 오종철 선배가 목표였던 것이다. 나는 후배들에게 작업하지 못하도록 고개를 가로저었다. 조양은은 이러한 나의 배려로 봉변을 면했다. 이때부터 3년 전쟁이 시작되었다. 밤이면 오종철 선배를 찾기 위해 골목골목을 뒤지고 다녔다. 그러던 어느 날 밤 10시경 무교동 거리를 거닐고 있는데 반대편에서 내 친구 김성광이 걸어오고 있었다. 그에게 혹시 오종철 선배를 보지 못했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성광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다. 2층을 가리키며 저 다방 안에 오 선배가 있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오고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오 선배의 얼굴을 확실하게 기억할 수가 없었다. 무교동에서 몇 번 뵙고 인사한 것이 전부였다. 오 선배는 보디가드인 직계 후배들과 함께 걸어오고 있다고 했다. 보디가드 중 하나인 센츄럴 호텔 처리는 사보이 호텔 습격 사건 때도 현장에 투입되었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너나 없이 모두 보복해주고 싶었지만 나의 목표는 오직 총두목 오종철 선배였다. 나는 오른팔에게 오종철 한 사람만 처치하되 생명은 살려두라고 지시했다. 절대로 보디가드와 그 일행에게는 상해를 입히지 말라고 했다. 작업을 마치면 흩어져 장충단공원 앞 태극당으로 집합하라고 지시했다. 무교동 극장식 술집 엠파이어 주차장 앞 인도에서 나와 김성광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 선배와 그 직계 후배들이 지나가고 있었다. 내 동생들은 순간적으로 정확히 작업을 실시했다. 피가 솟구치고 고함 소리와 비명 소리가 뒤섞였다. 구경꾼까지 아수라장이었다. 대검도 끼낫으로 오종철 선배를 처리했다. 보디가드들은 오종철 두목을 그대로 두고 도주했다. 처음에는 내 동생들에게 달려들었지만 상대가 되지 못했다. 나는 확실하게 작업을 마친 특공대 동생들에게 흩어지라고 지시하고 각자 택시에 올랐다. 30분 후 장충단공원 앞 태극당에서 만났다. 아군에게 도끼로 발등을 찍힌 후배의 치료를 마치고 선배들에게 보고했다. 확실하게 작업을 끝냈다고 보고했지만 도대체 믿으려 하지 않았다. 그도 그럴 것이 불과 며칠 전 다른 특공대가 오종철 선배를 습격했지만 미수에 그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후 나는 늘 오종철 선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살았다. 선배들의 지시에 충실히 따르기는 했지만 나와는 아무런 개인적 감정도 없었다. 당시 대한민국 제1인자로 인정받았던 큰 인물을 영원히 은퇴시켜버렸기에 항상 마음에 걸렸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광주의 모 다방에서 오종철 선배를 만나게 되었다. 망설여졌지만 용기를 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오 선배에게 인사를 드렸다. 그리고 조직을 위해 저지른 나의 만행을 사과했다. 마침 오 선배가 서울로 가는 길이어서 고속버스 터미널까지 배웅했다. 역시 큰 인물이고 큰 그릇이었다. 오 선배는 내 등을 두드려준 다음 서울로 상경했다. 그때 내 나이 25세, 조직 폭력 세계에서 명령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하수인이라는 것을 오 선배는 알고 있었다. 무교동 엠파이어 주차장 앞에서 오 선배를 난자한 사건은 대한민국 조직 세계의 판도를 갈라놓았고 모든 건달들을 경악시켰다. 나는 현장에서 지휘만 했는데 마치 내가 직접 칼을 휘두른 것처럼 소문이 났다. 그때부터 김태초는 칼잡이라는 좋지 못한 이름까지 얻게 되었다. 그러나 나는 평생을 살아오면서 조직 폭력 세계에서든 일상생활에서든 그 어떤 사람도 칼로 찌른 적이 없다. 다만 신변 보호용으로 칼을 항시 휴대하고 다녔고 위급한 상황에서 흉기를 휘두르며 싸운 적은 있다. 이석권이 오비파에게 난자당했다는 소문은 대전교도소에 있는 내 귀에도 들려왔다. 서방파가 오비파에게 당했다는 사실은 수치스러웠지만 나는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 나는 이런 사실을 오비파 두목 이동재가 꿰뚫어보고 있었다고 판단했다. 김태촌이 이석권을 의리 없는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석권을 건드려도 김태촌이 절대 복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꿰뚫고 린치를 가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교도소장을 면담했다. 당시 나는 모범수로 생활하고 있었다. 귀휴를 신청했다. 귀휴란 교도소에 복역 중인 모범 수용자가 사회로 휴가를 다녀오는 것이다. 일주일간 귀휴가 결정되었다. 귀휴 나가보니 예상했던 대로 오비파 세상이었다. 양은이파와 서방파 세력은 약해져 있었고 이동재의 오비파의 세력은 강해져 있었다. 귀휴 일주일 동안 박종석, 오기준박, 영장, 선배 등 서방파 선후배와 친구들을 만나보았고 특히 이석권과는 하룻밤 호텔에서 지내며 진지한 대화를 나누었다. 비록 불구는 아니었지만 오비파 조직원들로부터 잔인하게 난자당한 이석권의 걸음걸이와 건강 상태는 정상이 아니었다. 나는 이석권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오비파에게 보복하지 않고 있는 것은 수용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석권 내가 내 친구임에도 그저 체면칠에 식의 형식적 옥수발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석권은 후회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친구로서 옥수발만 제대로 했더라면 오비파가 린치도 가하지 않았을 것이고 서록 난자당했다 하더라도
당장 전면적인 보복전에 들어갔으리라는 사실을 친구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내가 조만간 만기를 채우고 석방되는 1986년부터는 오비파 이동재도 함부로 서방파를 넘보지 못할 것이므로 굳이 이석권이 보복하지 않더라도 서방파의 위상은 다시 회복될 수 있기에 무리수를 던질 필요까지는 없다고 보았다. 1986년 1월 석방되어 서울에 와보니 이동재의 세는 대단히 커져 있었다. 호남 선배들을 모두 비호 세력 등 스폰서로 두고 있었으며 전국구가 되어 명성을 떨치고 있었다. 조양은, 이동재, 김태촌 세 사람 모두 다 광주 출신이며 나이 또한 동갑이거나 한 살 차이의 또래들이었다. 조양은과 내가 모시던 선배들을 모두 이동재가 모시고 있었으며 호남 선배들로부터 인정까지 받고 있었다. 심지어 내가 조직 선배로 모시던 선배들도 이동재가 직계 선배로 모시면서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 의미 없는 행동들이었다. 서로가 서로를 린치하고 하다 보면 끝이 보였다. 이용당하고 버려질 운명이었다. 시간이 흘러나와 조양은은 거의 대부분을 감옥에서 생활하고 이동재는 결국 시민파에게 린치당하고 미국으로 떠났다.